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해요. 우리도 살아야 하거든요. 며느리 지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0세 정옥부는 링거줄에 매달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법정에 선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산 전체를 반환하라는 판사의 판결문이 읽혀지는 동안 옥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불효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정옥분의 하루는 시장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떡 반죽을 치대는 그녀의 손은 50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렇게 일찍 나가세요? 아들 도윤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고 있는 그였습니다. 떡은 새벽에 해야 맛있단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 옥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찹쌀을 씻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백설기 20접시, 시루떡 10접시, 그리고 단골 손님이 주문한 돌잔치용 수수팥떡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는 어디 갔나? 요즘 집에 잘 안 보이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외국계 회사라 야근이 많다나. 도윤의 대답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며느리 지민은 어머니의 떡집을 촌스럽다며 늘 불편해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둘러대곤 했죠. 시장으로 향하는 길, 옥부는 무거운 재료 봉지들을 끌며 걸었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휘었지만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이제는 손주의 양육비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떡집에서 나왔거든요. 옥분이 또 왔네. 오늘 백설기 예약한 거 준비됐어? 단골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분의 떡은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방부제 하나 넣지 않고 오직 전통 방식으로만 만든 떡의 깊은 맛을 아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였죠. 물론이죠. 김 사장님 떡은 제가 특별히 더 정성껏 만들었어요. 옥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며느리 지민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보, 언제까지 어머니 떡집에 의존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나이가 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할머니 떡 장사 하신다고. 지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민아, 어머니가 그 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우리도 체면이 있다고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가을비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시장 골목 한편에서는 70세 할머니가 오늘도 묵묵히 떡을 빚고 있었고, 따뜻한 집에서는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분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서준이 돌잔치 때 떡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 지민의 부탁에 옥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평소 자신을 대하던 차가운 태도와는 달리 오늘은 어쩐지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물론이지. 우리 서준이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니? 옥부는 당장이라도 시장으로 달려가 최고급 재료를 사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손주의 첫 번째 생일, 그보다 소중한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지민의 목소리가 조금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장소가 강남에 있는 호텔 연회장이에요. 좀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걱정 마라, 내가 50년 동안 떡을 만들어 왔는데 호텔에서 파는 것보다 못할 리가 있겠니? 옥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떡 솜씨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동안 옥부는 정말 혼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찹쌀을 정성껏 씻고 팥은 하나하나 골라내며 백설기는 눈처럼 희고 부드럽게, 수수팥떡은 달콤하고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면 호텔 떡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옥부는 정성껏 만든 떡들을 예쁜 한지로 포장하고
전통 떡상자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죠. 돌잔치 당일, 옥부는 평소보다 정성껏 차려입고 강남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연회장 입구에서 도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서준이 어디 있니? 할머니가 정말 맛있는 떡 만들어 왔다. 옥부는 들고 온 떡상자를 자랑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머, 할머니께서 정말 직접 만들어 오셨네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이미 화려한 케이크와 호텔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여기다 놓을까요? 옥분이 빈 테이블을 찾아 떡상자를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지민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사실 호텔에서 이미 디저트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지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저희 회사 사람들이나 도윤이 회사 동료들이라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그 순간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정성껏 만든 떡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몇몇 하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단 구석진 곳에 조용히 놓아두죠. 나중에 집에 가져갈게요. 지민은 떡상자를 받아 연회장 한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하객들을 맞으러 갔어요. 옥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손주 서준이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마이크를 잡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방송인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 지민의 회사 동료로 보이는 여자가 떡상자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요즘도 이런 전통떡을 직접 만들어 오시는 분이 계시나요? 정말 신기해요. 지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 그게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지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다음 말은 옥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런 촌스러운 떡을 누가 먹어요? 호텔 케이크도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은 센스가 없으시네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옥분에게 쏠렸어요. 70세 할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윤이 급히 다가와 지민아, 그런 말은. 이라고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떡상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철없이 굴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부는 떡상자를 꼭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만든 떡이 촌스럽다는 모욕을 받은 것도 서러웠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전혀 감싸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 떡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떡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50년 경력의 손맛이 담긴 그 어떤 호텔 디저트보다 정성스러운 작품들이었죠. 그날 밤 늦게 도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옥부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민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돌잔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옥분의 마음은 여전히 아렸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민의 진짜 속내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어머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민이 정중한 목소리로 옥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윤도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옥분은 차를 우리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대화를 청하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서준이가 이제 2돌이 넘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교육비도 많이 들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지민의 말을 들으며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교육이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강남 쪽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파트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서준이 미래를 생각하면. 강남이라. 옥분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그게 바로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지민이 도윤을 한번 쳐다보더니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떡집 건물 말이에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순간 옥분의 손에 든 찻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혼자서 그 큰 건물을 다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1층은 떡집이고 2층, 3층은 거의 창고로만 쓰시고 계시니까. 그걸 담보로 하면 충분히 강남 아파트 전세금이 나올 거예요.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너도 이 생각이니?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회사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만약에 제가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거예요. 지민이 거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값이 떨어질 일도 없고 나중에 되팔 수도 있어요.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옥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건물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장만한 것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거든요. 하지만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니? 걱정 마세요. 도윤이도 일하고 저도 일하니까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민이 잠깐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살 거니까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함께 산다고? 네, 당연히 어머님도 함께 모셔야죠. 서준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지민의 말에 옥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떡집은 어떻게 하니? 강남에도 떡집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 사는 부자들이 전통 떡을 더 좋아할 거예요. 웰빙 바람도 불고 있고요. 지민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래도 이런 큰일은 신중하게. 어머님, 지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좋은 매물이 다 없어져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번 주 안에 계약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머니.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서준이 미래를 생각하면. 그때 서준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옥분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두 돌이 간 넘은 서준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자 옥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나는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그리고 서준이는 내가 키울 거고. 이걸 약속해야 도장을 찍겠다. 지민과 도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각서라도 써두자. 옥분이 덧붙였습니다. 서로 약속하는 의미로 말이다. 각서요? 지민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정옥분을 평생 모시고 서준이 양육에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말이야. 그래야 어머니도 마음이 놓이지. 지민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지민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각서 써드릴게요. 그날 저녁 지민은 정말로 각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정지민과 최도윤은 시어머님 정옥분을 평생 모시며 함께 거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자녀 최서준의 양육에 시어머님의 참여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재산상 이익을 포기합니다. 옥부는 각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야 도장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은행에 가자꾸나. 며칠 후 정옥분 명의의 건물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민과 도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사 당일, 옥부는 평생 지켜온 떡집을 뒤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어머님, 빨리 오세요. 새 집이 정말 좋아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옥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민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옥부는 새로운 동네에서 작은 떡집을 차리려고 알아보고 있었고, 지민도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는 냄새가 많이 나면 안 돼요. 지민이 옥분이 부엌에서 떡을 만들려고 하자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시장하고 달라요. 그럼 어디서 떡을 만들어야 하니? 일단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각해봐요. 지금은 서준이 적응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옥부는 아쉬웠지만 며느리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요즘 영어 배우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어머님이 자꾸 우리말로만 이야기해 주시니까. 선생님이 영어 몰입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지민의 말에 옥부는 당황했습니다. 손주와 대화하는 것도 이제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서준이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니? 가능하면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서준이가 영어 공부할 때는 방에서 쉬시거나. 옥분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각서에는 분명히 손주 양육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참여하는 것인가요? 더 큰 변화는 도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팀장이 자꾸 야근시키고 주말 출근도 많고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도윤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옥분과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 옥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도윤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대출 상환 부담도 있고. 지민의 말에 옥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 상환? 그건 너희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했잖니? 그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서준이 육아 때문에 야근을 못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옥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민이 일을 그만두면 대출금을 어떻게 갚는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은 도윤이 혼자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곧 분명해졌습니다. 지민은 옥분이 가능한 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서준이도 이제 3살인데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면 독립심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육아 전문가 선생님이. 결국 옥분은 손주와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도윤이 급히 병원으로 옥분을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네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지낸 후 옥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민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민이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각서는 뭐가 된 거니? 분명히 평생 모시겠다고 했잖니? 그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 형편도 어렵고. 그때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어요. 도윤아, 너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도 심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럼 각서는 뭐가 되는 거야?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일단 치료받으시고 좀 나아지시면 다시. 옥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각서까지 써가며 약속한 며느리가 이제 자신을 짐짝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알겠다. 요양원 구경이나 가보자. 그날 밤 옥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재산을 담보로 내주고도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진짜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요양원에 들어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 도윤은 처음 며칠만 찾아왔고 며느리 지민은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어르신, 오늘도 면회객이 없으시네요. 간병사 김 씨가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같은 층 다른 어르신들은 자주 가족들이 찾아오는데 옥분만 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옥부는 쓸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장 상인회 회장인 박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옥분 씨,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꼭 오셔야 해요. 특히 옥분 씨 가게 부지 때문에.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 자신의 떡집이 있던 그 시장이 재개발된다고요?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고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는. 아무튼 가능하면 빨리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옥부는 요양원 원장에게 하루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옥분이 드디어 왔구나. 박 사장이 반갑게 맞으며 급히 상인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상인들도 모여 있었어요. 옥분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시장이 대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특히 옥분 씨 부지가 핵심 위치래요. 핵심 위치요? 네. 그 자리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소 2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래요. 옥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작은 떡집이 그렇게 귀한 자리였다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재개발 보상을 받으려면 그걸 정리해야 하는데. 박 사장의 말에 옥분의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담보로 잡힌 그 돈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분 씨, 혹시 남편분이 다른 계약서 같은 거 남겨놓지 않으셨나요? 계약서요? 네, 요즘 옛날 건물들 찾아보니까 숨겨진 계약이 많더라고요. 특히 옥분 씨 남편분은 사업 수완이 좋으셨잖아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최부영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계약서가 있겠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옥분아, 우리 떡집이 보통 자리가 아니야. 언젠가는 대박 날 거다.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음 날 옥부는 요양원을 몰래 빠져나와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민과 도윤이 강남으로 이사가면서 비워둔 그 집 말이에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마침 집을 확인하러 온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아, 잠깐 옛날 물건 좀 찾으러. 무슨 물건이요? 필요한 건 다 가져갔는데. 옥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서랍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도윤은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고 옥부는 서랍을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 뒤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꺼내서 열어보니 옛날 계약서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전통 떡 납품 계약서 마이너스 프랜차이즈. 계약 날짜는 20년 전이었고 계약 기간은 건물 소유주 생존 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충격적인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매년 순수익의 30%를 권리금으로 지급받으며 프랜차이즈 확장 시 추가 수익 보장.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어머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재빨리 계약서를 품속에 숨겼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옛날 사진 좀 찾고 있었어. 그럼 빨리 요양원으로 돌아가세요. 늦으면 걱정하실 텐데. 요양원으로 돌아온 옥부는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프랜차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영 씨와 계약한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아, 최부영 대표님.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혹시 상속인분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쌓인 권리금 받으러 오신 건가요? 지난 20년 동안 정말 많이 쌓였는데. 옥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쌓였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아, 여기 있네요. 현재까지 총 8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규모 확장 계획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옥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억. 그것도 지금까지 쌓인 것만.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건물 소유권 확인도 필요하고요. 전화를 끊은 후 옥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보물을 숨겨두었다니.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는 대출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계약서만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계약서를 발견한 다음 날, 옥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알게 된 단골 고객 중에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정 사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김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옥분을 맞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마다 떡을 주문하던 단골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옥부는 그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각서 파기, 그리고 발견한 계약서까지. 이건 명백한 증여 조건 위반이에요. 게다가 이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정말 대단한 거네요. 김 변호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20년 전에 이런 계약을 맺다니. 지금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전국 1위 떡 전문점이잖아요. 그럼 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게다가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정 사장님, 완전 대박이에요. 김 변호사는 즉시 법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여 취소 소송과 함께 계약서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권리금을 청구했어요. 며칠 후 지민과 도윤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법원에 나가야 해요? 지민이 당황하며 도윤에게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지서에는 증여계약 해제 및 재산 반환 청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설마 진짜로 이런 일을 하실 줄이야. 각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게 맞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옥분이 찾아낸 진짜 비밀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 관계입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어요.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생 모시겠다는 조건부 각서를 써주고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약속을 파기하고 원고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각서 원본입니다. 김 변호사가 지민이 직접 쓴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 측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들은 최선을 다해 원고를 모셨습니다. 다만 원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사실입니까? 판사가 지민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지민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시장 상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옥분과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분들이었어요. 증인은 피고들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네, 저희가 옥분 시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들었는데요. 며느리가 냄새나는 할머니 때문에 아파트 감 떨어진다고 불평했다더라고요. 또한 옥분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며칠에 한 번씩만 병문안 왔다고 합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민의 휴대폰 문자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니 정말 시원하다.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겠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낸 기억이 있었거든요. 또한 원고의 손주와의 만남도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각서에는 분명히 손주 양육 참여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각서를 다시 확인하더니 지민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그건 맞지만, 그럼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한 것입니까? 네. 이때 김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생전에 맺은 계약서입니다. 현재까지 8억 원 상당의 권리금이 발생했고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총 28억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지민과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28억 원? 네, 피고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5억 원 대출만 받고 원고를 벌인 겁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조건부 각서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또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28억 원짜리 건물을 5억 원 대출로만 써먹고 시어머니를 버렸다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셔갈게요. 지민이 옥분에게 달려들어 무릎을 꿇었지만 옥분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법이 판단한 일이야. 법정을 나서는 옥분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마침내 정의를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직접 찾아가 쌓여있던 권리금 8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떡집계의 대부가 되신 거네요.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이 옥분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0년간 그들의 모든 떡 레시피가 옥분의 남편이 개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직접 매장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전국 체인점을 확장하고 있는데 원조 떡집이 직접 나서주시면. 옥분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이 끌렸어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요? 그럼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릴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울 중심가에 정옥분 전통 떡방앗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50년 경력의 떡명인이 직접 운영하는 원조 떡집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개업 첫날부터 긴 줄이 늘어섰어요. 할머니, 정말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50년 동안 손으로 빚어온 떡이야. 옥분은 투명 유리창 너머로 떡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우와, 진짜 수제네.
요즘 이런 곳 찾기 힘든데. 맛도 완전 다르다. 이게 진짜 전통 떡 맛이구나. 입소문이 퍼지면서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생활의 발견 프로그램입니다. 정옥분 사장님께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방송이 부담스러웠지만 옥분은 용기를 내어 출연하기로 했어요. 전통떡의 진가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70세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방송 진행자의 질문에 옥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떡을 만들 수 있는 제 손이 있는 한 저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이 방송이 나간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70세 떡집 할머니의 제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도 수만 명이 응원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저희 할머니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정옥분 할머니 파이팅. 떡 주문하러 갈게요. 성공한 옥분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도윤과 지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원룸으로 이사한 그들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저게 어머니 맞아요? 화면 속에서 옥분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떠오른 자막이 충격적이었어요. 연매출 30억 예상, 전국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 30억. 지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그 시어머니가 이제 30억짜리 사업가가 된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야?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였어요. 지민아, TV 봤어. 내 시어머니 완전 대박이네. 근데 너희는 왜 연락 안 돼? 혹시 무슨 일 있어? 지민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돌잔치 때 촌스러운 떡이라고 무시했던 그 떡이 이제 전국구 브랜드가 되다니. 한편 옥분은 매일매일이 바빴습니다. 전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신청이 들어왔고 방송 출연 요청도 계속 이어졌어요. 사장님, 오늘 부산에서도 가맹점 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대구에서도 3개 매장 동시 오픈하겠다고 하고요. 직원들의 보고를 들으며 옥분은 뿌듯했습니다. 평생 작은 시장 한 구석에서만 장사했는데 이제 전국 사람들이 자신의 떡을 찾아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옥분은 첫 번째 매장에 혼자 남아 내일 팔 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에 말도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도윤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옥분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기회? 옥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미 기회가 있었잖니. 그 각서를 쓸 때 말이야. 어머니, 그때 너희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했다. 옥분은 도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70세에 찾은 진짜 내 인생을 말이다.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한 진짜 사업가의 눈빛이었어요. 1년 후 정옥분 전통 떡방앗간은 전국 120개 매장을 거느린 대표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옥분은 이제 떡계의 데모라고 불리며 각종 방송과 강연에 출연하고 있었어요. 정옥분 회장님, 올해 매출이 100억을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경제 전문 방송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 떡의 맛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뻐요. 71세가 된 옥분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녀를 실버 창업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어요. 방송이 끝나고 회사 사무실로 돌아온 옥분에게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최도윤 씨가 찾아왔다가 갔어요. 벌써 20번째인데. 그래, 뭐라고 하던.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그리고 이건 손주 서준이가 그렸다는 그림이래요. 비서가 건넨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고, 할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옥분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선택을 했어. 나도 내 선택을 존중해야지. 그날 저녁 옥분은 첫 번째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떡 먹고 고향 생각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해주던 떡 맛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옥분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내일 시간 되시면 고아원 방문 일정이 있는데요. 물론이지. 아이들 떡 만들어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옥분은 성공한 후 더욱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무료 떡 나눔 행사를 자주 열었어요. 다음 날 고아원에 도착한 옥분을 아이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무지개 떡을 만들어 보자꾸나. 옥분은 아이들과 함께 형형색색의 떡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어떤 사업 성공보다 행복했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떡을 잘 만드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나이의 말에 옥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그분 마음까지 담아서 떡을 만들어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마음은 피보다 더 진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옥분은 남편의 유품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옥분아, 내가 먼저 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 떡집이 언젠가는 전국구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사랑한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계약서도 이 편지도 모두 그녀를 믿고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 떡집이 정말 전국구가 됐어요. 몇 주 후 옥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네요. 뭐라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옥분은 중환자실 앞에서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상해 있었어요. 어머니, 와주셨네요. 지민이는 어떻게 됐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리를 크게 다쳐서 당분간 걸을 수 없대요. 옥분은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준이는 친구 집에 맡겨뒀는데 엄마를 많이 찾아요. 그때 지민이 깨어났습니다. 옥분을 보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됐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뭔가? 서준이만큼은 어머님이 키워주세요. 저희는 이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민의 간절한 부탁에 옥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옥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정을 내렸어요. 서준이를 데려와라. 어머니,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니. 내가 키울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준이 앞에서 할머니 험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모든 걸 결정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며칠 후 5살이 된 서준이가 옥분의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랑 살아도 돼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떡도 많이 만들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줄게. 와, 좋아요. 서준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옥분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1년이 더 흘러 어느 일요일 오후입니다.
옥부는 서준이와 함께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떡 아빠한테도 갖다 줄까요? 그럴까? 아빠도 할머니 떡을 좋아하실 거야. 엄마는 언제 퇴원해요? 곧 나오실 거야. 그럼 엄마 아빠도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올 수 있을 거고. 옥부는 더 이상 복수나 원망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도윤이 서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서준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 녀석이 워낙 착하거든. 옥부는 도윤에게 떡 한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지민이한테 갖다 줘라. 몸에 좋은 떡들로 골라 담았어. 어머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아까워. 도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대신 앞으로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라. 서준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옥부는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 70년을 살고 나니 이제야 알겠네. 진짜 행복은 남을 원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떡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72세 정옥분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원망과 복수가 아닌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진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 오늘도 정성껏 만들어 보자꾸나. 그녀의 손끝에서 오늘도 따뜻한 떡이 만들어집니다. 50년 경력의 마법 같은 손맛과 함께 이제는 용서와 포용의 마음까지 담아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원망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사랑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도 다락방 라디오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